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늙어간다. 이게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199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하던 그 시점, 버블이 꺼지던 그 시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이해능교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관련한 나라, 특별히 중국, 그리고 또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60년대 이후에 굉장히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그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한 그 어떤 궤적을 보면 일본이 갔던 길을 굉장히 흡사하게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19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뭐 일본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막 성장하는 나라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또 뭐 6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러면서 일본을 막 이제 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막 따라가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을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이다, 아니면 작은 호랑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학자들끼리 평가하기는 일본이 맨 앞장서는 그런 어떤 기러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그러한 나라들은 뒤에 쫓아가는 그러한 어떤 기러기다. 그래서 플라잉 기스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날아가는 기러기 하면 기러기가 맨 앞에 이제 선두를 서는 기러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러기들이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이런 세모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일본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빨리 했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다시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들이 다시 또 그 뒤에 이제 또 따라오는 그러한 기러기가 되었고, 또 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또 그렇게 막 따라갔고, 또 더 최근에는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막 계속 따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장할 때 그렇게 따라갔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이제 일본이 1990년 이제 날개가 꺾여가지고 이제 추락을 확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시 또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 따라서 굉장히 장거리를 높은 그러한 하늘을 치솟아 올라가면서 여행을 했는데, 그렇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요즘에서 보면 다시 또 일본을 따라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고, 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중국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세 나라를 지금 비교해 가면서 한번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제일 실감 나실 것 같아가지고요. 세계 주요 주가 지수 등락률이에요. 그래서 이 YTD 하면 year to date 해가니까 올해 최근에 얼마나 주가가 변화했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인데요. 보면 대만 각권 지수가 제일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26.9% 상승했고, 나스닥만 해도 한 21% 상승하고, S&P 500 우리나라 같으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도 한 20% 이상 상승했고요. 일본도 16% 상승했어요. 그리고 유럽이 그렇게 어렵다 하는데, 유로스톡스도 이거 보면 11% 이렇게 상승했어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코스피가 0.9%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 중국이죠. 대표적인 이제 주가 지수 상해 종합 주가 지수 보면 0.6%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0% 하락했어요. 그나마 이것도 이게 최근에 지금 잠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그리고 또 상해 종합지수도 약간 상승을 해서 그나마 이게 플러스로 돌아갔고요. 며칠 전만 해도 이게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막 녹화하기 직전에 다시 만들었는데 살짝 플러스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3년을 한번 또 봤어요. 최근 3년 동안 또 어떻게 됐는가 보면, 여기 보시면 3년 동안 대만 각권 지수도 30% 이상 상승했고, S&P 500도 29% 상승했고요. 니케이도 무려 28% 상승했고, 나스닥도 21%, 유로스톡스 50도 20% 이상 상승했어요. 근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14.8%, 상해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16%, 코스닥도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4.7%의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성장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 중국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지난 3년 동안 대부분 돈을 잃어버린 게 된 거죠.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주가 지수라는 게 뭐예요? 그 나라 기업의 어떤 성적표고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면 그 나라 경제의 성적표고 그 나라의 어떤 현재 그 건강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중국과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 주가 지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일본과 같이 비교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요. 이 니케이 지수가 좀 아까 지금 니케이 지수 말씀드렸는데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한 게 정확하는 1989년 12월이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90년, 91년 막 하면서 계속 하락해가지고 이게 한때 이제 제일 높은 수준까지 막 갈 때는 이게 뭐 4만까지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이것이 보면 만까지도 떨어져요. 이게 2000년 초까지. 근데 이게 뭐 한 1, 2년 사이에도 이게 한 절반까지도 절반 밑으로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확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일본의 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주택 가격 지수도 이게 한 1년 정도 좀 늦게 사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버블이 있었다. 이제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나 보세요. 이게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주가 지수가 이게 10,000 정도 있던 것이 이게 40,000까지 올라가니까 한 4배 막 올라간 거잖아요. 한 5년 동안에. 이게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도 막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요. 또 뭐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일본의 동경, 그 땅만 팔아도 미국 전역을 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선 주가 지수가 먼저 90년에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91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이제 주택 가격도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30년이 갔어요. 여기 보시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이에요. 실질 GDP 성장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90년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0% 수준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적어도 한 4%대 평균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고 직전만 하더라도 6% 이상, 한 5%, 6%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일본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게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될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게 5년을 넘어서 10년을 가더니 10년을 넘어서 20년을 가더니 20년을 넘어서 30년.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2010년대. 최근에 와가지고 뭐, 잃어버린 40년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 이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뭐, 최근에 또 실제 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본의 주가 지수도 또 최근에 이렇게 막 상당히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까지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30년, 이상 이렇게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소위 0%의 그런 어떤 평균적인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그것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은 이제 실질 GDP 성장률이고요. 이것을 그 달러 기준으로 그 1인당 GDP를 이렇게 보면 일본의 GDP가 여기 보시면 한 3만 달러 수준에서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1990년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에 그 버블이 꺼질 때 25,800불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6,600불밖에 안 됐고 중국은 358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 뒤에 보면 버블이 꺼졌는데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올랐는가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1985년에 플라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막 상승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막 상승하면서 이것이 결국 달러 표시로 하다 보니까 1인당 GDP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그냥 거의 0% 수준에서 거의 등락을 좀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202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잖아요. 지난해 보면 일본의 1인당 GDP가 33,800
800불 정도고 우리나라는 33,100불 정도니까 거의 다 따라잡은 거예요. 또 중국조차도 이게 12,600달러까지 지금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1,000달러도 안 되는 358달러였는데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았다. 그래서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할 동안 이제 한국이 먼저 앞장서서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이제 뒤늦게 따라가면서 이제 중국을 막 계속 추격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계속 앞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피크 차이나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이 지금 최근에 뭔가 이상하다. 부동산 버블도 꺼지고 최근에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전반적인 경제가 좀 침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실업률도 굉장히 높다. 뭐 최근에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일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경제의 일본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한국조차도 이거 이상하다. 최근에 와가지고 자꾸 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경우는 이게 중진국 상황이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한국은 중진국 함정은 뛰어넘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진국 함정을 가장 성공적으로 뛰어넘었다, 탈출했다, 뭐 이렇게 정말 칭송까지도 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다시 선진국 함정, 그러니까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면 1990년 당시에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 상황에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EU도 보면 이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그래서 거의 0%대의 그런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일부에서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일본은 갑자기 버블이 꺼져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국은 버블이 아직 안 꺼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버블만 계속 꺼지지 않도록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갑자기 일본처럼 버블이 꺼지거나 아니면 유럽, EU처럼 이게 서서히 경쟁력이 계속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늙어가지고 당뇨병 걸리고 그래서 합병증 걸려가지고 체력이 정말 급격하게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현재까지는 후자 두 번째 경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일본의 경우처럼 갑자기 또 버블이 꺼지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한국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보시면 이게 70년대만 하더라도 무려 15% 성장할 때도 있었고 97년도에 이게 한번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한번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고 사실 80년도에도 한번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한국의 1979년 대통령 시해 사태가 있었고 또 그리고 서울의 봄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때 막 벌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기를 겪으면서 경제 성장이 사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도 그러다가 이게 마이너스 5.1% 성장을 하다가 이게 플러스 10.1%까지 완전 V자형 회복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잠깐 그랬고 그 뒤에 보시면 계속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선으로 추세선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보시면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 5% 정도까지 성장을 하다가 이게 2010년대에 오면 이게 한 3%대 성장하다가 최근에 오니까 이게 2%대까지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해 1.4% 성장을 했는데 현재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뭐 KDI, 우리 한국개발원에서 현재 추계하기는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특별히 뭐 물가 상승을 많이 야기하지 않는 정도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최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한 2%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2000년대 초만 해도 그러니까 딱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적어도 5%대 정도는 성장을 했었고요. 다시 30년대에는 이게 거의 10%대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잠깐 사이에 이게 추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은행이 추계하는 바로는 2030년대 중반까지만 가면 1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0%대 그러니까 0%에서 1%대 정도의 잠재 성장률을 보일 거다 하는 거고요. 45년 정도 가면 아예 마이너스로 갈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뒤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가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국만 보지 않고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또 그리고 예전에 일본과도 비교하면서 제가 어느 나라가 더 심각한지 한번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중국 지표인데요.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보세요. 2007년도에 무려 14% 성장했어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도 70년대에 14% 성장한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빠르게 성장률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중국이 2007년도에 정말 2007년, 8년도에 그때 막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터졌을 때요. 미국에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위기가 나타났는데, 그때 중국이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버블이 막 커졌다, 이제 그렇게 사후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10% 성장을 하다가 이게 201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게 다시 또 2010년대 후반 가니까 이게 10%가 아니라 5% 후반대 성장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5% 정도 성장하면 잘한다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선으로 이게 추세선을 그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추계한 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23년도까지는 이제 실질 지표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들었잖아요. 한 5.2% 성장했다더라,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5% 정도 성장할 거라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못할 거라고도 많이 이제 실제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 보면 2029년까지 계속 추락해서 한 3% 초반대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IMF 추계고요. IMF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투자은행이라든가 월드뱅크 같은 데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거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해요. 어쩌면 이 비슷한 점이 1990년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하기 직전 상황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두 나라가 너무 빠르게 인구가 늙어가고 있고 또 총인구도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더 구체적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이현인 교수의 경제포럼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늙어간다. 이게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중국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씀 드렸고, 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199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하던 그 시점, 버블이 꺼지던 그 시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고, 또 두 번째, 시멘트로 쌓아 올린 경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 부동산 쪽에 몰빵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도 사실은 1985년도에 이제 플라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한 2년여에 걸쳐서 2배로 오르거든요. 미국 달러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갑자기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이 안 되게 되니까 수출 상품 가격이 달러 표시로 거의 2배가 돼버리니까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다 동남아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건설하는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바로 콘크리트, 시멘트로 쌓아올린 경제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고, 또 돈이 이제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버리니까 기업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고 또 실제 그 돈 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운영을 하고 또 주식도 많이 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가 한때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다가 이제 90년에 버블이 꺼졌다는 거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보면 일본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5년 이제 플라자 협정 체결하고 나서 돈과 사람이 막 빠져나갔어요. 사람까지는 그 당시에는 많이 이제 국가 간에 많이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 돈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 가지고 동남아로 가서 동남아에서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생산해서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내부의 어떤 산업시설이 그만큼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90년 주식 가격이 갑자기 꺼지고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또 꺼지고 이러면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중국도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전 걱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요. 다음번 영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이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또 일본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 건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부동산 인구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돈과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차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비슷하다. 어떻게 비슷하냐? 1990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하기 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슷한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구가 너무 빠르게 늙어간다. 두 번째가 중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너무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과 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지난번 영상 시작할 때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이 지난 3년 동안만 보더라도 그냥 마이너스를 성장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과 중국의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이게 상승이 아니라 하락했다. 그 사이에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들, 그 대표적으로 제가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주가 지수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 두 자릿수 성장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한국과 중국은 반대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과 중국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인구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그 매일경제에 있는 그 기사 제목이 굉장히 제가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는데요. 뭐냐면 비혼 유행 한국보다 빠르네? 10년 새 혼인율이 반토막 난 이 나라. 그래서 이게 뭐지? 한국보다도 더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는 나라가 또 있나? 했더니 이 중국 이야기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해서 제가 기사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혼인 수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중국이 더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여기 그래프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중국이 보면 이게 뭐냐면 조혼인율이라는 건 뭐냐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몇 개냐 이렇게 이제 그것을 계산해서 이제 조혼인율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조혼인율이 한 10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한 10건 정도, 그러니까 그 해에 그 정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가장 최근 2022년에는 이게 5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빠르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2010년대 초반이고 2022년 초반이니까 10년 만에 이게 반토막 난 거 아니냐.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이게 그 2020년대에는 그래도 현상을 계속 유지하다가 2010년대 들어와서 이게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주황색으로 보시면 맨 아래에 있잖아요. 3.7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1000명당 2022년에 3.7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위에 그 일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본이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거기 보시면 인구 1000명당 그 혼인 건수가 이거 보시면 일본도 한때는 10건 정도가 넘었어요.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70년대가 그랬고 80년대 그래서 한 6건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계속 감소는 했는데 완만하게 감소했어요. 그런데 보면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주황색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감소해서 최근에 한국의 혼인 건수가 일본보다 더 낮다. 그리고 또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지금 한국이 결혼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출산율이
낮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면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혼 외에서도 많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거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결혼하는 경우에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혼인율하고, 그러니까 조혼인율하고 합계 출산율이 거의 이제 상관관계가 거의 뭐 0.9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실제 보시면 합계 출산율도 여기 보시면 이 3개국을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합계 출산율이 60년대, 70년대 제일 높았다가 이제 막 추락을 하고 있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것을 한번 보시면 맨 오른쪽 2023년 보면 1.0명까지 떨어졌어요. 1.0명.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성인 여성이 보통 이제 15세부터 49세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 낳을 거라고 예상하는, 기대하는, 아이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현재 인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 정도 낳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빠르게 감소했다는 거고, 한국은 이게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는 60년대는 한 6명 정도, 그리고 70년대도 한 4, 5명 정도 되었었는데, 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해서 지난해 0.72명이었잖아요. 0.72명까지 떨어졌다. 일본은 굉장히 빠르게 사실 60년대, 70년대에는 굉장히 이미 그 합계 출산율이 거의 2명 밑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도 많이 진행되었다 했는데, 정작 최근에 와가지고는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명대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1.3명 정도로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2023년 그리고 2022년에 1.2명대로 떨어졌어요.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 빠르게 합계 출산율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큰 문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서 일본보다도 더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지금 중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은 아이가 많이 낳지 않으니까 결국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이 1990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한 12% 정도 됐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전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구가 이미 노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버블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꺼졌는데, 그 뒤에도 이제 일본의 그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늘어났죠. 당연히. 늘어나서 2023년도에 무려 30%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그러니까 일본인 100명 중에 30명은 65세 이상 인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18%를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19%를 넘을 걸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20%를 넘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면 우리가 보통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14%를 지난해 넘었어요. 14% 하면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고령 사회를 이미 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가고 있긴 한데, 지금 속도로 보면 한국이 2040년대 중반 가면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월하고 중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한국을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실제 이제 예상치를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또 실제 어떨 거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만 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65세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만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 끝이 뭐냐면 2050년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2050년에 우리나라의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40%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이 현재 지금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3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29.9%니까 여기 보시면 29.9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30년대, 그러니까 딱 10년 남았어요. 그러면 일본 정도 수준 갈 거고, 2050년이 되면 4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아예 정말 초고령 인구, 80세 이상 인구도 보면 현재 한 4.6% 정도 되는데, 2050년 정도 되면
무려 16% 정도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2050년 정도 되면 전체 인구 100명 중에 한 40명 정도는 그냥 노인 인구다. 그리고 16명 정도는 정말 초고령 인구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굉장히 정말 심각한 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나이 많은 분 많은 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을 지탱하는 젊은 인구가 또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젊은 인구는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생산 연령 인구,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우리가 보통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이미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한 10만 명씩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에 73%였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 영상에서 뭘 봤습니까? 우리가 그 65세 이상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 20% 수준까지 현재 왔는데 이게 2035년 정도 되면 10년 뒤에 가면 일본 정도 수준, 그러니까 30% 수준까지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산 연령 인구는 반대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생산 연령 인구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벌어들인 소득 가지고 사실 어린 아이도 사실 키우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 어떤 잠재력 그 자체가 이제 또 줄어든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어떤 추이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통계청에서 추계한 걸로 보면 2035년도에 가면 전체 그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현재 최고치가 2019년에 3,762만 7천 명 정도였는데 이게 3,187만 7천 명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거의 600만 명 가까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무슨 문제일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이야기도 잠깐 더 마저 하시죠. 그래서 중국도 여기 보시면 생산 연령 인구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총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비중이 여기 왼쪽에 있는 건데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총수도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인구가 무려 14억 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냐. 한국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무려 5,100만 명 이상 사는데 그래도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과잉 경쟁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인구는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분들을 지탱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너무 빠르게 감소하는 게 문제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앞을 생각해 보면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 한국이 더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을 했는지를 잘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90년도에 버블이 꺼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생산 연령 인구가 71%였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 보세요.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 58%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때요?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소하고 있는 거랑 뭐랑 또 비슷해요? 우리 그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랑 계속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실 지표가 결국 GDP고 그 GDP를 사실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GDP라고 하는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해내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전부 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로 만들어내요? 결국 노동력과 자본과 그리고 이제 그 자연 자원과 그것을 이제 생산물로 바꾸는 기술력인데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그 생산 자원인 이 노동력이 줄어들고 또 늙어가고 있다면 결국은 GDP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인구 고령화가 되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인구가 고령화되면 어때요?
당연히 젊은 사람보다 아무래도 창의력도 좀 떨어지고 또 모험하려고 하는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도전 정신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기술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제학에서는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TFP라고 하는데 그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 속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경제 성장 잠재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인공지능 뭐 최근에 뭐 엄청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또 로봇이 또 그래서 결국은 또 많은 생산력을 또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실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댓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소비 수요를 충분히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생산도 하지만 소비도 하는 주체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소비할 수 있는 인간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인구 구성이 보면 고령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나이 드신 분이 당연히 그 새로운 집도 덜 소유하고 당연히 여행도 덜 다니고 아이도 당연히 키울 필요도 없고 당연히 옷도 덜 사 입을 것이고 또 영화도 아무래도 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생산 측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신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또 소비 수요가 너무 빠르게 감소하게 되면 결국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구 재앙이다. 그걸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인구 오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거나 아니면 한국이 한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거나 아니면 한때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거예요. 그 젊은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산 역군이 된 거고 산업 역군이 되면서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저렴한 생산력을 가지고 정말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고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래서 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또 사와서 또 생산을 또 많이 하고 또 수출하고 다시 또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해왔는데 그것이 인구 고령화를 우리가 당하게 되면서 인구 고령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더 이상 그렇게 확대 재생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로봇을 계속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로봇으로 계속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보면 제가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영상을 더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그 산업용 로봇 있잖아요. 보통 산업용 로봇 하면 공장에서 인간 노동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그런 로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하면 뭐 사람이 다 하지 않잖아요. 다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기계도 그냥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거기에 인공지능이 합체가 되면 기계와 인공지능이 합체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로봇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이제 산업 현장에 사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산업용 로봇을 보면 이게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걸 또 계산해서 발표하는 그런 또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IFR이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인데요. 우리 한국은 노동자 10,000명당 한 1,000개 정도의 산업용 로봇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다고 현재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 10명당 로봇이 1개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많이 로봇을 현재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리고 또 중국이에요. 이 나라들이 다 사실은 뭐냐면 선진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로봇을 이 산업 현장에 많이 도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또 빠르게 하는 면도 있지만 이것이
어쩌면 또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현재까지는 또 많이 또 대체하기 때문에 또 산업 현장에서 일자리 또 없다 또 뭐 이런 이야기 또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또 로봇으로 많이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이 또 만명당 노동자 만명당 로봇수가 무려 392개 정도 현재 그 산업 현장에 도입된 걸로 이렇게 현재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난해죠. 지난해에 국가별로 새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얼마나 도입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이 도입한 나라가 제일 적극적으로 한 나라가 중국이에 보면 중국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나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도입된 것의 5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중국에서 도입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한 31개,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현재 그렇게 그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또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재미있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중국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6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앞선 영상에서도 보면 이 276개가 아니라 27만 6천 개입니다. 27만 6천 개. 27만 6천 개 중에서 여기 보시면 옅은 하늘색으로 표시한 것은 중국에서 직접 생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13만 1000개 정도는 직접 생산한 것이고요.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 산업 현장에 도입한, 산업용 로봇은, 한 14만 6천 개.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산업용 로봇의 수요도 굉장히 많지만 생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요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고품질 생산을 하겠다, 신품질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위 디지털 사회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산업 기술 쪽으로 굉장히 그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지금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을 현재 쓰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용 로봇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있고 상당 부분이 직접 생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 도입하는 그 정도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3만 1000개 정도 도입했는데 그 정도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비슷한 3만 1000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무게로 보면 현재 한국이 제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인구 자체가 무려 14억 명이고 우리나라는 한 5,100만 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무려 그러니까 한 27배 이상 많은 나라에서 그 인구 노동자 대비 산업용 로봇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니까 실제 로봇의 숫자로 보면 산업용 로봇 숫자로 보면 중국이 당연히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로봇 이야기까지 했는데 다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인구 고령화는 일본이 1990년 그 버블이 꺼지기 직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 뒤에 일본도 굉장히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됐지만 차라리 일본은 최근에 와가지고 그 고령화되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최근에 와서 그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은 이 인구 고령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한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고 또 주가 지수만 보더라도 어쩌면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있는지 이게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일본을 따라가는 그러한 또 증상 중에 하나가 인구 고령화가 한국과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한국과 중국의 이 부동산의 버블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 일본에서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도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난 버블이 있었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도 엄청나게 컸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버블이 계속 꺼지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겪게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버블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지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격이 어떠냐는 거예요. 가격이, 주택 가격이. 그래서 이 중국과 한국과 중국의 그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을 한번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건 뭐냐면 눈비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그러니까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를 올해 2024년 중반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상위 21개국을 나타내는 표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중국 주요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밑에, 맨 밑에 있는 것이 한국, 서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위에 랭크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상하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11위가 광저우고요. 그리고 12위가 베이징이고, 그리고 13위가 쉔준이고, 17위가 난징이고, 그리고 18위는 항저우예요. 그래서 상하이가 무려 37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하이에 사는 그 평균적인 소득의 가계가 평생 그냥 아무 쓰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해서 그것을 모으면, 몇 년을 모으면 평균적인 주택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무려 37년 걸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상하이에서는 평균적인 가계 소득의 37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37배가 되고, 광저우는 30배, 베이징도 한 30배, 쉔전도 한 30배 정도 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보면 25.8, 그러니까 한 26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2024년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2021년 중반 이후에 사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자료도 제가 봤고 지지난해도 자료도 봤는데요. 지난해 자료를 보면요, 중국 상하이가 이게 55였던가 60인가 돼가지고요 1등이더라고요. 1등. 제일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제일 높은 나라가 상하이더라고요. 상해가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지금 떨어져서 지금 5위까지 떨어졌는데 한국 서울의 경우에는 한 26배 정도 되더라. 이거 정말 믿을 수가 있는 숫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서울의 평균적인 가계소득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지표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텐데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5천만 원 정도이면, 그리고 한국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여기 아파트 가격이에요.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할 때 주택이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눈비어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시 중심에 있는 아파트 가격하고 시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그것도 이제 그 88제곱미터 규모의 그 아파트의 평균적인 가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국의 아파트 가격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한 어느 정도 될까 보면 한 1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제가 최근에 어떤 보도 자료를 봤는데요. 한 13억 정도라고 한번 생각하면 13억을, 아니면 12억이라고 치면 12억을 5천만 원 나누면 딱 26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PIR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 이게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다 뭐냐? 여기 뭐 1위 한 그 에티오피아의 뭐 아디스 아바바라든가, 아니면 카메룬의 두알라라든가, 뭐 아니면 스리랑카의 콜롬보라든가 테헤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주로 못 사는 나라에서 충분히 주택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대비 이 주택 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근데 여기 중국은 또 중국대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그동안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동산 몰빵 정책을 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좀 곧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주로 이제 여기 상위권에 랭킹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주로 개도국이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따로 제가 보통 여러분들이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런던이라든가 아니면 뉴욕 같은 데는 어느 정도지 보면 뉴욕이 한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런던도 한 14배 정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동경 같은 경우에도 한때 굉장히 비쌌는데 이게 한 14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뉴욕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뉴욕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더 싸냐? 왜 그러냐면 이건 소득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나라 그 달러 가격으로 따지면, 달러로 표시하면 우리나라의 그 1인당 GDP가 한 32,000달러고, 미국 같은 경우 8만 달러가 넘으니까 한 2.5배 정도 되니까 소득 대비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명목같이 그냥 가격으로 보면, 미국의 맨하탄이나 한국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 평균적인 그런 사이즈, 평균적인 그런 규모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현재 왔어요. 그런데 소득은 미국이 훨씬 더 높으니까 이게 당연히 PIR이 더 낮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미국 맨하탄 정도 가격까지도 강남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비슷하고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소득 대비로 보면 이미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럼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는 거예요. 소득 대비 왜 이렇게 높아졌지? 이게 내 소득 가지고 되지 않는데 미래 소득을 끌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계부채를 많이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냐면 IMF 자료예요. IMF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본 이 가계부채인데요. 이게 보시면 한국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시면 여기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자료인데요. 22년까지 보면 노란색이 GDP 대비로 볼 때 105%까지 올랐어요. 105%까지 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높으냐면 GDP 대비로 그 왼쪽에 그 보시면 미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도 한때는 이게 GDP 대비로 100%까지 육박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게 보면 그 밑에 2007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 그림의 중간에 보시면 이 미국에서 99.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2008년도에 터졌는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기 직전 연도에 미국의 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9%였어요. 그때 바로 뭐예요? 그때까지 굉장히 빠르게 가계부채가 막 올라가잖아요. 거기 보라색으로 된 그 표시 보세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막 빠르게 막 올라가죠. 이게 한 70%에서 100%까지 막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집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다 펑 터진 것이 바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고, 그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일본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 1990년도에 그때 최고치가 얼마냐면 68%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과 아니면 얼마 전에 미국과 비교하면 높지도 않아요. 그래도 90년도에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지고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약간 좀 올라오는 듯한데, 그래도 그 정도 수준까지 따라왔다. 그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거고요. 또 중국은 그럼 어떠냐? 중국은 이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녹색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은 한 GDP 대비로 보면 한 61%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그러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정도도 중요하지만 너무 빠르게 이게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어떤 지표를 볼 때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도 중요하지만 얘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너무 빠르게 이게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 문제고, 그러면서 또 가격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이야기고, 한국도 이 기울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의 아미르 스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한국과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 한국이 2005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또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그 녹색 점선은 전 세계 평균이에요. 전 세계 평균이 한 60%인데 그 정도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데, 한국하고 중국은 왜 이렇게 빨리
이게 상승하냐? 그게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보면 한국과 중국만이 하우스홀드 뎁,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로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큰일인데? 그게 큰일 난 문제인데 해서 발표한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빚으로 지은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도 번역된 그러한 책을, 그래서 이 주로 왜 이 가계부채가 빨리 증가할 때 이게 결국은 금융위기, 시스템 위기로 오게 되는지를 연구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학자예요.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래서 이 분이 지금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1990년 그 잃어버린 30년 시작되었는데 주가지수도 하락했지만 여기 보면 주택지수도 주가지수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계속 하게 되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중국도 보면 이게 2021년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하락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 올해는 어쩌면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지금 이게 하락 중이에요. 실제 보시면 이게 부동산 기상지수라고 이건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것이 100 이상이면 사람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것이 100 미치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올해 들어서 이게 더 나빠지고 있어요. 이게 점점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현재 보고 있다. 또 실제 투자도 보면 지속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계속 마이너스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IMF가 중국에다가 얼마 전에 이거 지금 상황이 좀 나쁘네. 그러니까 한 적어도 1조 달러 정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래서 빠르게 부동산 시장을 좀 살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시 또 결국 이 부실한 부동산 기업들 살려주고 또 부동산 투기한 그런 가게들 막 살려줘가지고 결국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그래서 다시 또 그래서 이 부동산 중심에 아니 건설 중심에 어쩌면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방식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신품질 성장을 하겠다, 고품질 성장을 하겠다. 영어로는 하이 퀄리티 그로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막 녹화하는 바로 직전에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도 살리고 전반적인 경제 수요를 시장 수요를 살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근데 1조 달러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1조 위안 정도, 그러니까 1달러당 지금 한 7위안 정도 하니까요. IMF가 현재 권고한 그러한 어떤 공적 자금 투입 규모의 한 7분의 1 정도 수준의 어떤 공적 자금 투입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금리도 낮추겠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한 번 더 하겠다. 뭐 이렇게 현재 발표를 하고 있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적어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계속 관리를 하면서 옛날처럼 계속 띄우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현재 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럼 어떠냐? 한국은 지금 주택 가격이 사실은 2022년 중반 이후에 빠르게 감소했잖아요. 빠르게 감소했는데 한국은 최근에 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면서 사실은 뭐 지금 주택 가격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도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건 어쩌면 중국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중국은 사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2021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사실 거품을 꺼기 시작했어요. 거품을 꺼트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세 가지 레드라인 그러한 원칙 해가지고 뭐 가격 소위 부동산 그 개발 업체들 아니 건설 업체들의 부채가 너무 많게 되면 뭐 단기 부채가 많거나 아니면 뭐 이윤 대비 부채가 많거나 아니면 현금 대비 부채가 너무 많으면 더 이상 그러면 신용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사실은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한국도 비슷하게 이게 주택 가격이 2022년 중반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꺼트린 것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하향 안정화 될 수도 있었던, 그래서 또 이 가계부채 거품도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정책 대출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난해 뭐 특례 보금자리론 해서 뭐 40조 원 풀었다. 올해는 뭐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뭐 27조 원을 풀고 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규제를 풀고 뭐 또 세금도 감면해주고 뭐 이런 방식에서 주택 가격을 막 최근까지도 뭐 계속 올리고, 또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동시에 가계대출도 계속 또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주택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또 그 가운데 가계부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것은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 대체하는 소위 정부 정책은, 대처하는 정부 정책은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또 주택가격도 좀 하향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반대로 이 가계부채를 결국은 도리어 증가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쓴 것이 아니냐. 뭐 이유는 그렇게 했겠죠. 이거 너무 급격하게 꺼지면, 그러면 이 주택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건설 경기가 더 나빠지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이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급격하게 추락할 수 있으니까 이걸 관리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주택가격을 다시 높이고, 그것도 서울, 그것도 강남, 그리고 또 이 수도권까지 또 이거 확산시키는 그러한 주택가격 상승, 또 그것과 함께 또 이 소위 가계부채를 너무 빠르게 상승시키는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의 이 가계부채는 도리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역대 최대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동아일보 지금 보도예요. 그래서 고피 불린 가계빚 해서 지금 역대 최대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2단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이제 뭐 일정 그 60% 이상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뭐 실제 이제 뭐 우리 5대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일반 그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출을 억제는 그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직접 주도적으로도 하고, 또 시중은행에게 간접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대출 억제 뭐 이런 정책을 이제 쓰고 있으면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동산 버블을 꺼트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버블이 너무 급하게 꺼져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계속 커져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계속 커지게 되면 이것이 그냥 마치 그냥 사람이 늙어가지고 또 당뇨병 걸리고 합병증 걸리고 해가지고 점점 더 체질이 나빠지는 것도 문제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확 와가지고 중풍이 와가지고, 아니면은 뭐 심장마비가 와서 갑자기 쓰러지는 것도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결국 부동산 버블이 계속 커지게 되면 이게 결국은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그것이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전체적인 경제는 뭐 좋다. 사실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수출 기업들은 좋은데, 알고 보니까 이 내수는 나쁘다. 내수가 나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전부 집을 사버리니까, 빚내서 집을 사가지고 전체 지금 사실은 이 자꾸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실제 그러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결국 그거 갚느라고 결국은 소비를 못하게 되고, 소비를 못하니까 내수 기업들이 더 이게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 경제학적으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딱 올 때, 뭐 그게 미국의 금융시장이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 이것이 부동산 버블을 정말 급격하게 꺼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위기로도 올 수 있다는 거여서 그런 문제도 있다. 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 분야에 과잉 투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었다. 2021년까지 그랬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체 우리 GDP에서 우리가 보통 수요하면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출 수요, 순수출 수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 투자가 GDP 대비 한 1%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GDP 대비로 한 15%가 다 이 소위 얘기하는 건설 투자예요. 너무 많이
건설 투자로 이게 자원이 가다 보니까 나머지 설비 투자라든가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이게 바로 R&D 투자 또는 기술 투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설비 투자나 기술 투자로 자원이 가지 못하니까 미래 먹거리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정부는 아니야,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부동산 건설 투자로 돈을 몰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품질 그런 성장을 하겠어? 신품질 성장을 하겠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로봇을 한다든가, 아니면 2차 전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율자동차를 한다든가, 반도체를 한다든가, 항공 우주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설비 투자, 그런 쪽으로 기술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하고 한번 패권 경쟁을 해도 적어도 밀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뭐 미국하고 패권 경쟁 안 하니까 그냥 우린 계속 건설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계속 가도 되나요? 아니죠. 우리도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경쟁력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뭐 최근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반도체 말고는 지금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기술 분야, 산업 분야가 아예 없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거나, 이미 뭐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뭐 자율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든가 많은 분야가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섰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설 투자로 돈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 기업이 설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업이 기술 투자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나서서 그런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한 경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계속 주택 가격을 띄워버리면 이것이 결국은 출산율을 계속 하락시키고, 출산율을 계속 하락시키면 그것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더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택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해 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결혼해서 들어가서 살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더욱 빠르게 인구 고령화 가속화된다. 이런 문제도, 이것도 해결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주택 가격이 계속 띄울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절반은 집을 갖고 있고, 전체 가계 중에 한 절반은 집을 갖고 있고 절반 갖고 있지 않은 가계예요. 당연히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집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간의 그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특히 서울 수도권, 그것도 강남 지역에 있는 좋은 주택, 그것도 다가구를 갖고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자산은 더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또 빈부격차도 이게 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는 정말 끊어줘야 된다. 이것은 제 얘기뿐만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계속 이 부동산 주도, 건설 투자 주도, 가계부채를 계속 키우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하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하면 안 된다. 힘들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기준금리도 낮출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한국은행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타산지석이라고, 일본도 한번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되고요. 또 중국도 어떻게 하는지 좀 바라다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운영하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거기에 맞춰서 대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뭐 정부를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업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우리 또 개인들에게도 정말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계속 부동산 몰빵하고 돈 빌려서 계속 집 사고 이런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가시면 정말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차제해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번 영상에 이어서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처음 시작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일본이 마치 1990년 부동산 버블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의 길을 이런 갔던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일본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위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젊은 인구의 비중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최근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매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국과 중국이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이제 2017년부터, 중국의 경우 2016년부터, 우리나라 2017년부터 시멘트로 쌓은 경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주로 이 부동산 투자, 건설 투자 위주의 그런 경제 성장을 많이 해왔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이것도 일본이 198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 굉장히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나고, 그래서 그 늘어난 그 가계부채 가지고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자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와가지고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거품 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2022년 후반부부터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는데 도리어 이것을 다시 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다시 또 막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좀 걱정이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이 중국보다 더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은 이미 부동산 버블을 지금 꺼뜨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억지로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배가 마치 이제 침몰을 하게 되면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제일 먼저 뭐 생쥐가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걸 눈치챈 사람들은 당연히 그 배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 이 한국과 중국에서 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돈이 빠져나간다 하면 돈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FDI, 소위 직접 투자라고 하는 이름의 그러한 돈의 어떤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간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채권 투자의 어떤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각각 하나씩 보시죠. 우선 한국의 경우에 한번 보세요. 이게 한국의 그 해외 직접 투자, 그게 ODA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FDI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건데, 여기 보시면 위에 파란색 선이, 하늘색 선이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그러한 규모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거는 아래 선이에요. 뭐 여기 뭐 정확한 금액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필요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추세만 말씀드리면 이 해외 직접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고,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는 거의 증가하지 않아서 이 해외로 투자하는 것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거의 2.5배, 한때는 많을 때는 한 3배 이상 많았었거든요. 그게 한 2.5배, 3배 정도 이렇게 많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마치 1980년대 후반부에 일본이 그 플라자 협정 이후에, 1985년 플라자 협정 이후에 일본의 기업들이 동남아로 대거 빠져나갔거든요. 그거와 너무 비슷한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한때는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미국으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부터 뭐 LG전자 아니면은 무슨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까지 다 지금 해외로 빠져나간다. 특히 미국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 큰 문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요. 중국도 굉장히 비슷해요. 중국도 이게 한때는 굉장히 전 세계에 그 소위 그 FDI를 거의 빨아들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는데, 여기 보시면 2022년, 2023년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2022년 최고 수준에 비해서 지금 반의 반토막도 지금 되지 않은,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해외에서 중국으로 이 직접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있다. 반대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직접 투자까지 지금 빼나가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아닐 수 없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 그 포트폴리오 투자, 특별히 주식 투자를 이렇게 보면 최근에 와가지고 특히 이제 8월, 9월 이때 막 한참 뭐 부동산 경기가 막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래도 집값은 막 뜨는데 우리 주식 가격은 계속 지리멸렬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그 주식 투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특히 8월, 9월 보면 여기 세모 표시한 것이 이게 마이너스인데요.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9월 중에만 해도 거의 7조 3,600억 원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한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하는 것,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 주식 시장이 별로 이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 보니까 해외로 도리어 또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치 우리 일본이 1980년대 말 아니면 90년대 들어서 계속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할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 투자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서 해외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채권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해외로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내 투자하는 것은 자꾸 빠져나가는데, 우리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로 자꾸 눈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주식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우리 기업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백만장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국가별 순위가 있어요. 이게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전 세계의 소위 부자들의 어떤 투자에 어떤 자문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백만장자들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어디로 사람들이 이동하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나온 보고서에 보면 중국이 백만장자, 그러니까 고액 재산가들이죠.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순유출이 제일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15,000명 이상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이어서 영국이 한 9,500명 정도 빠지고, 그다음에 인도가 한 4,300명, 한국의 백만장자도 한 1,200명 정도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 숫자로 보면 한 4번째로 굉장히 백만장자가 많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구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인구 대비로 보면 사실 중국이 1위라기보다는 영국이 1위고요. 한국이 2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어디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캐나다, 더 최근에는 일본까지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백만장자들이 해외 순유입, 이번에 반대로 들어오는 나라 보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UAE죠. UAE라든가 미국이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로 굉장히 많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가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세계가 정말 새로운 어떤 기술, 특히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산업을 주도하는,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많이 육성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기사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약간 어이도 없기도 했는데요. 이게 제목이 사회 지도층 자녀부터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빅테크 취업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 부처의 관료 B씨는 해외 대학 입시에 전설로 통한다. B씨의 자녀가 몇 년 전에
미국의 빅4 의대, 그러니까 의대에 진학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전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정부 관료들의 사이에는 그분들의 자녀가 서울대 의대에 진학하면 금메달,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면 은메달, 여기도 못 들어가면 목메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 의대 진학 열풍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많이 이게 지금 막 불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이제 전공, 특히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아니면 뭐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걸 전공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의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에 취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남아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들어오는데 대부분 또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두뇌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냥 단순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적 구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장인데, 시장이 어떻게 이게 반영되고 있느냐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이런 금융 부문의 어떤 시장 하면 외환 시장이 있고, 또 그 외환 시장을 보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 보유가 어느 정도냐, 이걸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전반적인 우리 금융시장의 어떤 성적표가 주가 지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주가 지수도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난 5년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국 달러 대비로 우리 원화 가치가 변화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노란색은 유로화 대비로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달러 대비로 보면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난 5년 동안 한 15%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환율이 올라간 거죠. 그것도 특별히 이게 사실 5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 3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2022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2022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원화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또 약간 올라가는 트렌드, 다시 또 많이 이게 원화 그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러한 상태다, 그런 말씀이고요. 유로화에 대비해서도 유로 지역은 사실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유로 지역에 비해서도, 유로 지역의 유로화에 비해서도 우리 원화 가치가 한 12% 이렇게 하락해 있는 상태다. 그건 한 나라의 그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성적표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 나라의 소위 체질을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뭐 미국에 비해서 아니면 그 유럽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허약해져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을 계속 제가 비교해 드리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와 그리고 미국 달러화와 거의 패그를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약간 2022년 이때에 그 위안화 가치가 약간 상승했다가 이게 밑으로 내려간 게 상승한 겁니다. 그러다 다시 또 하락해서 최근에는 거의 5년 전에 그러한 정도 수준에 계속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는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는데, 현재 상태는 그냥 예전 5년 정도 그 평균 수준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환보유고인데요. 외환보유고 보시면 이 비슷해요, 환율하고. 이 환율이 계속 지난 한 3년여 동안 굉장히 빠르게 추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많이 추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이게 2021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그때 4,692억 달러, 그러니까 한 4,700억 달러 정도 최고치를 이렇게 찍었는데, 그 뒤에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월 기준으로, 2024년 9월 기준으로 4,200억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약간 이제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서 약간 올라가는 듯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이게 최고치에서, 그러니까 2021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2021년 11월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한 거의 3년 가까이 이게 계속 떨어졌는데, 얼마나 떨어졌냐, 한 500억 달러 정도 외환 보유가 빠진 거예요. 왜 빠졌겠어요? 당연히 위에서 보신 그 환율이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 달러에 비해서 한 15% 하락했다 했는데 사실 그냥 이걸 한국은행이 억지로 방어해서 한 15% 떨어진 거지. 만약에 이거 방어하지 않았어요. 방어한다는 게 뭐예요? 갖고 있는 그 외환 중에서 달러를 꺼내서 달러를 시장에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외환 보유고는 지금 한 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감소한 거고, 그러면서 이 소위 달러에 비해서 우리 원화 가치는 15% 정도 하락하는 걸로 억지로 막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내버려 두면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단위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4천억 달러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고치가 한 4,700억 달러에서 4,200억 달러로 떨어졌다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도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서 여기 2015년인데 잘못 썼네요. 밑에가 2014년 6월에 한 4조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게 3조 3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거의 한 7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 이것도 중국의 경우에는 아까 위안화를 폐기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또 팔았다 하는 말씀이고, 또 이것이 중국의 경제의 어떤 체질이 굉장히 약화됐다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제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를 보시면 이게 보면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지금 10월 15일인데요. 14일까지 바로 어제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제까지 그 YTD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주요 주가 지수의 등락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대만의 가권 지수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그리고 미국의 S&P 500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그리고 유로스탁스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합 주가 지수죠.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 이렇게 두 개를 보면요. 이 대만 가권 지수는 무려 27.7% 상승하고 나스닥도 22% 상승하고 S&P 500도 한 22% 상승하고요. 니케이도 28%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유로스탁스는 한 10% 남짓 상승했고 또 상해 종합 지수도 최근에 한 20% 급등하는 바람에 10% 상승했어요. 사실은 얼마 전과 지난 9월 20일 경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주가 지수 성적표가 나빴는데 최근에 그 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지금 돌아섰는데요. 한국만 올해 지금 코스피 마이너스 1.2%, 코스닥 무려 마이너스 11.1%. 그러니까 결국 하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한 그러한 사람들, 우리 그 동학개미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엄청난 지금 투자 손실을 현재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그 앞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정말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너무 부동산에 몰빵하고 가계부채에 너무 우리가 몰입하다 보니까 이 돈을 전부 빌려가지고 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 부동산 시장에 가는 바람에 그러면서 주가 지수는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마이너스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올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3년 것도 제가 한꺼번에 또 봤습니다. 이게 지난 3년 것도 보시면 여기 대만 가권 지수라든가 S&P 500이라든가 니케이라든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가 유로스탁스 다 플러스예요. 그것도 두 자릿수 한 20% 30% 뭐 이런 수준까지 이게 다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가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은 지금 이게 한 코스피는 한 15%, 코스닥은 25%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고 상해 종합지수도 지난 3년 기준으로 하면 한 16% 현재 마이너스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빠르게 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조정을 성공해가지고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듯한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 꼽으면 한국, 그 다음에 꼽으면
중국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뭐 조그만 뭐 싱가포르라든가 뭐 홍콩 이런, 홍콩도 중국의 일부죠. 거기는. 그러한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G20 이런 규모에서 보면 G20 중에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한국이고 중국이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랬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멘트를 계속 쌓아 올리는 방식, 건설 투자, 부동산 투자 위주.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한 GDP 대비 한 25%가 부동산 관련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그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 거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거품을 빼서요. 지금 일선도시 기준으로 해도 집값이 한 30% 정도 이렇게 빠지고, 그거 말고 2선, 3선은 더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최근에 그래서, 이제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괜찮을 거냐 앞으로.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중국의 그 인구도 굉장히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또 중국의 그 기본적인 그 어떤 경제 시스템이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인데, 이 사회주의 그 정부 주도의 그러한 경제가 아무래도 시장 중심,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비교할 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게 과연 앞으로 뭐 미국을 예전처럼 막 따라잡을 정도로 이렇게 회복되겠느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돈과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돈도 앞으로 계속 더 빠져나갈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경쟁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더 어쩌면 이 냉전 상황으로 계속 나아갈 텐데, 중국으로 이 돈이 과연 뭐 어떤 직접 투자 형태라든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투자 형태로 계속 들어가겠느냐, 좀 약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거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패권 경쟁을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파편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 계속 제가 드렸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투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직접 투자 형태라든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투자 형태로 나가지 않겠느냐. 또 뿐만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돈은 많은 사람들, 백만장자들도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인재들도 해외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길을 거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거품이 팍 꺼지는 것만 꼭 일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추락하는 것. 사실 우리나라의 그 잠재 GDP 성장률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대 중반 되면 한 0%대로 떨어질 거다. 그리고 한 50년 정도 되면 마이너스로 갈 거다. 이렇게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결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냐. 그러면 어디가 더 심할 거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일본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당시에 제일 부자 나라고, 또 기술 수준도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도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 선진국도 되지 않은 상태, 이제 막 중진국 상태인데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댓글과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